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인프라 지출에 대한 부분이 타결을 이루었다. 자, 금액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조 원 정도로 그치게 되면서 좀 예상되었었던, 원래 예상보다도 많이 줄어든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르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국은행은 올해 금리를 거의 기정사실적으로 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죠. 일단 금리가 1%포인트 정도, 어느 정도는 올려놓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 1%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올해 적어도 2차례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게 된다라면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이렇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총 이자 부담이 무려 5조 원 정도씩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시장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수도 역시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286포인트입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을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계좌는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지수 착시 현상. 지수만 오르고 계좌는 별 볼 일 없는 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장이면서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자, 6.25 전쟁 기념일이기도 하죠.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과거이기도 하고, 또 이제는 국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은 많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분단 국가로서의 부담감 가지고 있고, 또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셨던 국군 아저씨들, 또는 해외 연합군들을 위해서 또 어느 정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쟁은 없어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툭 하면 하는 것이 지리적 리스크,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지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빨리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어서 우리 증시도 저평가 국면을 많이 탈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잘 올랐어요. 다우지수가 0.95%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0.69% 상승하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도 기록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정도 상승, 연속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본다라면 재료적인 측면에서 부담감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는 상태, 그리고 월 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 정도도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아마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나쁘게 볼만한 재료들은 없습니다. 경제 지표도 좋게 나오고, 인프라에 대한 협의도 타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나쁘다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이 없다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호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걱정할 것 없이 지수가 잘 움직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인프라 타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백악관과 상원 의원들이 인프라 투자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소식, 이것이 이제 투자자들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의 규모가 기존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했었던 그런 수준보다도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대략 1조 달러 정도 수준이다 되어 있는데, 신규 투자 같은 경우는 그냥 5,500억 그 정도 수준에 그친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규모 면에서 약간은 실망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2조 달러였잖아요. 지금 바이든이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냥 1조 달러 수준, 1조 달러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5,590억 달러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서 총 9,530억 달러, 그러니까 1,000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거의 뭐 반토막이죠. 네, 공화당이 제시한 부분보다는 높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원래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보다도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었던 2조 달러 또는 이런 막대한 그런 어떤 경제 지원책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은 삭감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네, 공약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양 당이 어렵게라도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물론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지만이 합의안이 무사히 양회를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블루웨이브잖아요. 그래서 상원을 일단 통과하고 내려갔다라면 하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앞서서 초당파 위원들 그러니까 당을 초월해가지고 좀 이제 합의를 이끌고 이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가자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제안했었던 5년간 9,700억 달러 정도 수준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걸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냐 이런 비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당시에도 예상을 많이 했었던 게 절충안. 네, 절충안이죠. 서로 이제 딱 맞춰서 중간 정도로 가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1조 한 3천억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도 있었는데 야, 1조 달러 정도라면 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약간 실망감 가질 만도 한데 그래도 합의에 이르렀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언론의 어떤 플레이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어쨌건 시장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활동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준위원회 또 다른 이야기, 이번엔 토마스가 나왔어요.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해 4분기에는 완화될 것이다. 리치먼드 연은 총재인데 이 사람이 토마스였군요. 네, 지난번에 제임스에 이어서 이번에 토마스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4분기에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패트릭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고용이 여전히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크게 줄어든 상태, 그래서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워낙 자기들 마음대로 막 짓거리고 있죠. 뭐 누구는 좋다 그랬다가 누구는 나쁘다 그랬다가 막, 그래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조금 하긴 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이 발언들이 이제 신경 별로 안 쓰는 듯한 느낌이에요. 제임스 같은 경우, 이 토마스 말고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데,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로버트 역시도 자금 부양을 축소해야 한다, 뭐 등등의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서로 이제 막 갈리고 있는 내용인데, 이 위원들의 발언이 엇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금 더 지켜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연준 위원들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 만장일치로 이렇게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자, 금리 인상하지 말자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소수 위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것은 언제고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을 계속 앞당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 일단은 지금 당장은 시장이 지켜보자라고 하고 있지만 계속 소수위원의 의견들은 커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불안감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반면에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내구재 수주도 뭐 조금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좀 됐죠.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뭐 좋지도 않다는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부분 생각하실 수 있겠고, 또 실업수당 같은 경우도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괜찮다, 감소세 다시 보이고 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도 되기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경제지표도 이 정도면 무난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악재가 별로 없고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담감 없이 시장을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니까 참고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장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떠서 시작한 이후에 조금 빼먹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포지션이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그러한 자금의 이동들 때문에 지수의 상승폭은 떠서 시작한다면 조금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떠서 시작할 때 바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침에 떠서 시작하면 조금 줄어드는 형태로 가게 될 것이고요. 중소형주들이 대체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권 쪽에 있었던 자금이 이동하게 된다면 지수 상황은 긍정적이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올라간 이후에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일단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의 인상을 공식화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이주열 하는 총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조심들 해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출이 굉장히 늘어난 것은 맞아요. 이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이자가 쌀 때 돈을 빌리자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제 뭐 생활비라도 하자. 이 생활, 즉 생계형 대출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로 걸 수 있는 게 뭐예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개인대출의 금리가 이제 오를 경우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이자가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게 된다라면 생활이 또 팍팍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게 된다라면, 늘어나는 이자만 무려 5조 원이라고 합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에서만 늘어나는 이자가 5조 원. 근데 자영업자들 대출하는 거 있을 거고요. 또 뭐 생계형, 가계형 대출들. 이 이자 부담이 커진다라는 것 자체가요. 뭐 수입이 늘어난다 이런 쪽으로 연결됐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번 상태에서 이자가 조금 늘어나? 그거야 뭐 인정해 줄 수 있죠. 내가 100만원 벌다가 200만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자가 10만원에서 12만원 늘었어요. 돈 내줄게 라고 할 수 있는데 100만원에서 그냥 100만원 벌고 있는데 이자가 10만원에서 12만원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 부담이 되거든요. 네. 원래 안 쓰던 돈 2만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자영업자들 많이 좋아지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7월 달부터는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뭔가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당장 고스란히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1%포인트 주가를 올리려면 한 4번 정도, 지금 한 0.25씩 올리니까요. 4번 정도는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상반기 지나갔으니까 하반기에 금리 올리려면 또 막 4번을 연달아서 다다다 올릴 수 없기 때문에요. 한 2번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번밖에 안 올릴 거야. 뭐 0.5% 올라갈 거야 해서 올해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장에 이제 대출금리, 은행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약간 좀 못됐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일단 대출금리부터 먼저 올리고 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지들 금리 먼저 올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그리고 나서 예금금리 올리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중은행에서는 뭐 올해 3번까지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먼저 올린다는 거예요. 시중 대출은 먼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라면 기준금리는 올해 뭐 2번밖에 안 올리니까 괜찮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은행 대출은 그보다 먼저 올라가요. 그러면 뭐 시장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은 시점에서 대출금리만 올라가게 된다? 대출 신규로 받기도 빡빡하고 받아놓은 상태에서도 이자 부담이 커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매출이 감소한 상태,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없느냐? 안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먼저 해줘야 돼요.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상했다 그러면 우리는 올해 정도부터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힘든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주택시장에 큰 불안이 올 수 있다.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제 뭐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금리니까 빼가지고 코인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지금 뭐 코인 같은 경우는 박살이 났기 때문에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돈을 빼가지고 뭐 빚잔치 하거나 뭐 그래도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가 큰 데다가 또 주택은 이 담보대출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신용대출보다도 뭐 이자가 낮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돈이 묶여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뭐 손실이 나서 없어지는 뭐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자 부담 때문에 이걸 팔아야 되겠다 생각됐을 때 이 집값의 하락이라든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주택시장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 그래서 주택시장이 출렁거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금들은 빠져나와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뭐 집값이 싸지니까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꼭 그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금의 이동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시장 자체, 우리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게 코인 시장이 지금 붕괴되어 있고 제재가 많이 들어갈 상태, 주택시장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들어온 자금들은 어느 쪽으로 유입이 될 것이냐? 자, 대선 관련한 패턴이라든지 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뭐 대형주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 생각하면 돼서 시장 자체가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올 하반기 쪽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당장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초기 금리 인상에서는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져갈 수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은 전체적으로 시장, 이 뭐 대출금리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시장 자체에 부담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이 된다 정도는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다 했구나. 코스피가 이달 시총 증가가 무려 40% 차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 시총이 50조 원이 늘었대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사상 최고치 나오고 뭐 어쩌고 했다는데 주인공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별로죠. 왜냐하면 체감하는 시장의 온도가 뜨겁지 않다. 내 계좌는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특정 종목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수의 산정 방식이 가중평균 방식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시총 상위권 종목, 즉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지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지금 뭐 400 몇 조죠? 500조라 칩시다. 500조인데 전체 뭐 1000억 원대에 있는 그런 기업들 500조가 되려면 1000억 원대 기업들이 몇 개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되겠죠. 10개가 되면은 1조가 되는가? 많아요. 하여튼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 500조짜리가 1% 움직이는 거하고 이 시총 1000억 원짜리 좀 그렇고 1조 원짜리 기업들이 500개가 모여서 전부 다 1%씩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이 지수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1% 올랐어요. 그래서 지수가 뭐 0.2% 올랐다. 오케이.
근데 이 1조 원짜리 기업이 500개가 다 1%가 올라야지만이 지수에 0.2%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중평균 방식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들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물 만기일이라든지 막 이럴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시총 상위권 종목만 가지고 외국인들이 지수를 조종하잖아요. 지들이 먹고 싶은 자리를 먹게. 이런 식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무려 50조 원 늘어났는데 그 중에 24조 원을 누가 했느냐? 카카오와 네이버가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특정 종목들의 매수가 집중되고 상승이 집중되면서 지수의 왜곡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나쁘다 뭐 이렇게 기업에 대한 부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특정 종목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별로죠. 네, 별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그쪽으로만 쏠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있는 자금들이 빠져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별 볼 일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927개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이번 달에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520개, 하락한 종목은 378개. 네. 그렇다면 지금 주가 상승 종목이 전체의 56%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56%를 차지하고 있다. 56%밖에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이 오른 게 56%가 다 많이 오른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은 네, 지수가 생각보다 뭐 오른 종목이 많지 않네. 네, 떨어진 종목이 오히려 또 많이 있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을 통해서 이 지수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네, 사람들 하여금 착시 현상을 좀 일으키게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걔네들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자금을 막 몰아놓고 나서 네, 자기들은 속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의 나쁜 매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달에 또 시가총액이 많이 감소한 금액, 이것은 바로 HMM입니다. 2조 원이나 감소했네요. 네, 지금 추세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HMM이 가장, 이 시총이 많이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도 1조 원대, KB금융 1조 원대, 이렇게 시총이 줄어들었고요. 하이닉스도 7,200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뭐 NC소프트, 넷마블 뭐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이 시총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체적으로 좀 금융주들, 그다음에 게임주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하락한 모습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서 고점을 찍었다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서 금융주를 제외하고는요. 많이 올라서 이런 뭐라 그럴까요? 뭐 주가의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또는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그런 형태의 모습들의 주가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가총액 간의 순위 변동이 계속 일어나게 될 테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지수는 이렇게 몇몇 종목을 가지고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민감해하지 말자. 사상 최고치 그게 뭐 어때서 또는 지수가 내렸어 그게 뭐 어때서 계좌랑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그냥 막 특정 종목에 막 집중이 돼버리면 물론 중소형주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큰 충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뭐 또 고점대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중소형주 쪽 들어가게 되면은 또 그쪽에서 올라가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을 잘 타고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종목이 계속 오를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장보다도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투자를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 해드렸는데 자, 미국 증시가 일단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인프라 지출에 대한 타결,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시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또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됐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좋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 나타날 수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국은행이 올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가 됐는데 금리가 1%가 오르게 되면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영업자 대출이라든지 또는 주택담보대출들 전부 다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 주택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주식을 그냥 막 내다 파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그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비슷한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일단 주택시장에 대한 어떤 침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들 또 투자하려고 해서 자금들이 주식시장을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상 최고치를 찍은 지수 코스피 지수는 착시 현상이다. 몇몇 종목들에 집중되는 그런 주가 상승률이 지수의 상승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수가 오히려 신고가 나와도 좋지 않은 그런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겠다. 하지만 자금의 이동은 분명히 일어나게 될 테니까 좋은 종목이라면 지금 당장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홀딩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책 한 꼭지 읽도록 합니다. 게임의 룰이란 패러다임이고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참가자들이 고정관념을 갖는 것은 유익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정 시기를 지나면서 바뀌게 된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기회다. 일반적 통념이나 집단적 편견이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비판에 의해서 무너지면 새로운 룰이나 이론이 탄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증시의 일시적 폭락이나 과열을 예측할 수가 있다. 뭐 다 비슷한 내용이겠죠. 사람들이 막 어느 집단성을 형성하게 된다면 주가가 고점을 찍는다든지 또는 저점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맞서서 매매 대응을 하는 것이 바로 역발상이다라는 거죠. 어제 저녁에 이야기 잠깐 해드렸었던 시끄러운 종목들 역발상으로 매도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너무너무 조용하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들 앞으로 발전할 기업들이라면 그것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부분들의 역발상을 생각해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역발상 잘 이용하셔서요. 오늘도 성공 투자 이끌어내시기 바라고요. 자, 주말장은 변동성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이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기원하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